월말 김어준입니다. 클래식 오늘도 바이올리니스트 조인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슬슬 네. 어딘가에서는 반응이 올 때가 됐는데 반응이 좀 와요. 그러니까 사실 반응들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알면서. 그래서 어떤 반응이 오고 있습니까? 뭐 평소처럼 이렇게 섭외 전화, 뭐 이제 강의 섭외나 공연 섭외 전화를 하실 때 처음부터 말을 안 꺼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시다가 부끄러운 거지.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도 듣고 있다는 게 부끄러운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슬쩍 사실 저 월말 김어준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꼭 웃으시더라고요. 쑥스러운 거지. 쑥스러운 거야. 왜냐면 자기도 집에 가 이 새끼야 이거 따라하거든. 기분이 좀 묘해요. 저도 그 웃음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서로 이렇게 서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 아 그러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요새 섭외 네, 연락 오면서 네. 월말 김어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맞아. 서로 웃으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면서 서로. 그렇죠. 예. 우리 천박하잖아요 서로. 참. 자, 섭외가 이제 그런 식으로 오는군요. 네, 섭외를 하실 때 마지막에 꼭 한마디 하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집에 가 이 새끼 이런 건 없어요? 뭐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예술 계통에 있으시다 보니까 굉장히 또 열려 있으시고. 누가 그래요? 자, 오늘 누굽니까? 드디어 이제 전설의 연주자. 저처럼 연주를 하는 사람들은요 작곡가로 처음에 접하게 되죠. 파가닌입니다. 파가니니 내가 하나도 모르지. 악마의 연주자 내가 딱 한 줄 알죠. 오 맞습니다. 악마의 연주자.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 실제로 그런 소문 때문에 엄청 시달리셨던 분이고요. 악마와 결탁을 했다. 성격이 나빠서 아니면 뭐 연주 기법이 아니면 연주도 악마랑 계약을 해야 연주가 저 정도 나오지.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이 악마 아닐까? 별 소문이 다 도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냥 연주를 잘하는 것만 가지고는 네. 왜 악마를 갖다 붙였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 이 파가니니가 1782년생이거든요. 네. 활동할 때만 해도 19세기 초 문물이 굉장히 발전돼 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파가니니를 보면 누구나 이게 뭐가 있구나 이런 느낌을 다 한마디씩 얘기를 해요. 그 당대 음악은 결이 좀 달랐나 보네. 결이 완전히 다르고요.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저런 서커스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서커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저 악기로 저게 돼? 이 정도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음역으로 높게 연주를 하고. 덧줄 위로 올라갑니까? 덧줄은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덧줄, 레저 라인.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요. 심지어는 덧줄로 더 이상 표기가 불가능한 부분에. 레저 라인 몇 줄 긋다가 야 이거는 줄로 표시가 안 된다? 줄로 표시가 안 돼서 아예 밑으로 다른 표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듣도 보지도 못했던 기술들을 막 발휘를 해요. 남하고 같이 연주가 잘 안 됩니다. 앙상블 이런 거는 불가능한 수준에 혼자서 독보적인 거니까. 시기심 같은 것도 거기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면. 시기심도 분명히 있죠. 저건 악마라 하는 거지. 내가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야. 그렇죠. 나도 할 수 있지만 나는 악마랑 계약 안 해. 레성띠망이라고 하죠. 우리가. 다른 것도 듣는구나. 듣습니다. 레성띠망. 독보적인 연주자인데다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법도 맞아요. 그리고 음역대도 막 상상을 초월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괴담이 많아요. 이분이. 어떤 괴담이 있는데요? 살인자. 살인해서 감옥에 갇혔다. 뭐 이런 소문도 있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뭐 아주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긴 것도 그런 분위기예요? 그게 한몫하죠. 젊었을 때는 잘생겼어요. 네. 나중에는 너무 깡마른 이미지에다가 건강이 나중엔 너무 안 좋아져갖고 몰골이 이상해지고 연주 자세도 희한하고 가뜩이 나요. 그 옛날에 그 사탄이나 이런 악마들이 연주하는 악기는 꼭 바이올린이에요. 그 이미지하고 연결된 거구나. 악마의 연주자.
자, 그러면 출발해 볼까요? 네. 자, 태어날 때부터. 그렇지. 우리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그거 다 들어봐야 네. 왜 악마가 되는지 알 수 있거든. 자, 이 사람이 그러니까 1782년생, 네. 베토벤이 1770년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베토벤보다 12년 늦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아주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가 베토벤 죽고 나서 이런 때예요. 네. 그 시기에는 음악이 이제 고전에서 낭만으로 이렇게 막 넘어오는 이런 단계인데 네. 이 사람의 음악을 들으면 시대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저 시대 음악에 저런 게 없는데. 아, 독학파구나. 예, 완전히 우리가 이렇게 기교적으로 연주하는 사람들을 비르투오조라고 합니다. 비르투오조? 비르투오조. 이태리어 같은데? 이태리어 맞아요. 네. 보통 이제 음악의 거장 뭐 이런 사람들한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에스트로 이런 말을 쓰는데 그거랑 좀 별개로 기교가 뛰어난 사람은 우리가 비르투오조라고 부릅니다. 아, 명장이구나, 명장. 명장. 인간문화재? 유난히 기교파. 장인들. 아, 그렇죠. 비르투오조. 이 사람이 그러면 원조 비르투오조예요? 원조 비르투오조. 첫 번째죠. 첫 번째죠. 비르투오조. 그러다 보니까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한테 요즘에도 당신 비르투오조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파가니니 같은 사람이다라는 말이 돼요. 결국은. 아, 거의 동의합니다. 비르투오조. 네. 이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태어납니다.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요. 아버지가 그 항구에서 집 내리는 분이었어요. 음악도 좋아해서 이제 기타도 좀 연주하시고 뭐 이런 분이었는데 아들이 악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하고. 어릴 때. 네. 아버지는 그냥 음악을 좀 좋아하는 짐꾼이었는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집에 있는 악기들을 다루기 시작해. 4살 5살 정도 때 악기를 장난감식으로 만지기 시작을 하더니 연주를 막 잘하고 하니까 올커니 하신 거예요. 이야. 수익 모델 나왔어요, 이거. 나 이제 모차르트 아빠 될래. 뭐 이런 거죠. 그 시대는 자식들 재능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말도 안 되게 연습을 시키는 거죠. 하루에 뭐 4-5시간 이상 움직이지도 못하고 연습하게 하고 뭐 놀러 나간다. 야, 네가 어딜 놀러 가? 연습해. 그리고 이제 연습 안 하면 밥 안 주고 굶기고 때리고 학대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 파가니니는 나중에 아버지를 경멸해요. 나는 저런 아버지가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까지 할 정도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음악가는 아니니까 네. 선생들한테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선생님들한테 보내는데 그러니까 이 파가니니가 독특한 게요. 오래 배운 선생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산을 빨리 했구나. 보통 그게 몇 개월이에요. 몇 개월 만에 다 흡수하는구나. 몇 개월마다 다 흡수해서 이제 좀 큰 데로 보내야죠. 다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래서 파르마라는 데로 갑니다. 파르마에 가서 유명한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려고 했더니 그분이 아파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침대 옆에 있던 악보를 딱 보고 이 꼬마 아이가 그 악보를 막 연주를 합니다. 이 누워 있는 선생님이 작곡한 곡인 거예요. 이제 이분이 눈도 못 뜨고 있다가 요즘 이거 누가 연주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인들이 와서 꼬마애가 연주합니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뭔 소리야?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가보니까 진짜 꼬마애가 연주를 하는 거예요. 10대 초반에 너 왜 왔니? 이 선생님한테 좀 레슨 좀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얘가 지금 나한테 배울 저 못 가르쳐요. 얘. 나한테는 배울 필요도 없고 더 유명한 선생님한테 가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 어릴 때부터 천재였고 선생님들을 금방금방 뛰어넘었고 그렇죠. 더 이상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런 아이들이 연주를 잘하면 보통 목표가 있어요. 모차르트 아빠도 그랬잖아요. 궁중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궁전에 보내거나 혹은 교회 악장 같은 거 그런 걸 깨차고 앉아야 되니까 교회에 막 보내요. 근데 얘는 교회에 가서 이제 연주를 하려고 하면 희한한 음악을 연주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또 싫어해요. 그렇지. 야, 이 교회가 성스러워야 되는 곳인데 장중앙 음악을 해야 되는데 교회하고도 이제 안 맞고 결국에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배틀 같은 거 막 하고. 요즘에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제 연주 배틀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원조예요, 원조. 바이올린 랩을 했구나. 그렇죠. 사실 결투가 안 돼요. 누가 나와도 소문 듣고는 안 옵니다. 바이올린 결투도 있었구나. 그럼요. 야, 누가 더 박수 많이 받나 보자. 모자 앞에 딱 놓고 막 이렇게 하면 무조건 100% 파가닌인 거예요. 서로 같은 곡을 하는데 파가닌은 그걸 자기만의 기법으로 완전히 다르게 했구나. 그렇죠. 이제 돈을 좀 모으려고 하는데 이걸 아빠가 다 뺏어가요. 뺏어가서 뭐 합니까? 뺏어가서 도박하십니다. 아버지가 도박광이에요. 아. 그 핏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파가니니가 도박광이 됩니다.
대중적으로 성공하는 건 언제쯤 되는 거예요? 성공하기 직전에 몇 년 동안 없어져 버려요. 네. 가출을 합니다. 아버지가 싫어서. 그동안 자잘하게 돈 좀 벌었는데 네. 그 돈을 아버지가 가져가서 다 도박으로 날려버려요? 다 도박으로 날리고 야, 너 또 돈 벌어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가출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돈을 버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다니는 곳이 어딘지 다 알아요. 너 얼마 벌었지? 그거 내놔. 뻔하지 뭐 10대가 돌아다녀봐야. 그렇죠. 나홀로 집이네. 그렇죠. 나홀로 집 그 있잖아 누구야 그 맥컬리 컬킨. 네. 어릴 때 돈 벌어가지고 네. 그 부모하고 갈등 생기고 마약하고 막 도박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애가 완전히 잠적을 해버립니다. 10대 후반에. 네. 어디로 가요? 잠적을 해서 사실 이게 몇 년 동안 이 사람의 기록이 없는데 그때 나중에 이제 음악 학자들이 밝혀냈죠. 어떤 귀부인 집에 가서 그 부인하고 이제 몇 년 동안 같이 있었다. 미성년자 약치네. 귀부인이 귀인이었네. 어른을 만들어 주었어. 어른이 됐죠. 그래서 10대 후반에 네. 귀부인의 집에 가가지고 몇 년 동안 어른이 돼서 나왔구나. 그렇죠. 그때 있으면서 귀부인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귀부인의 이름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여자분이 그분이 내가 보기엔 중요한 분이야. 중요한 분 앞으로도 많아요. 파가니니를 어른으로 만들었네. 인생이 뭔지 알게. 요즘 같으면 이제 감옥 가지. 어쨌든 10대 후반에 독립하여 네. 귀부인에 의탁하여 네. 귀부인과 함께 몇 년을 살았더라. 네. 네. 그리고 이 귀부인이 기타를 좀 쳤답니다. 그래서 파가니니의 작품 중에는 기타와 바이올린이 같이 연주하는 곡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때 썼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요. 그렇지. 귀부인이 기타도 쳤겠지. 그렇죠. 기타도 치고 사람도 만들어주고 어른도 만들어주고 심리적 안정도 주고 뭐 다 했겠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뭐 연주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음악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도시에 가서 홀에서 연주를 딱 하려고 하는데 사회 풍습 같은 걸 잘 모르는 거예요. 보통 그렇겠지. 그 도시에서 음악 연주회를 하려면 그 극장장이나 지역 유지들 한테 가서 먼저 인사를 해야 돼요.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모르고 떡히 대관해놔가지고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극장장이 찾아와서 어떤 놈이야? 나한테 인사도 없이 여기서 연주를 하려고 그래. 싸가지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 그래서 야, 걔 뭐 오케스트라 반주에 연주한다고? 야, 오케스트라 다운도 불러와. 연주하지 마. 네 제자들 보내. 이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갑자기 오케스트라가 형편없는 사람들로 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귀부인을 통해서 어른이 된 다음에 아버지를 벗어나서 완전히 어른으로서 연주회를 하려고 이제 다른 도시에 갔는데 그 동네에 이제 음악계 비즈니스 프로모터들이 와서 이 뭐야 이 자식은? 그렇죠. 어디 나발이 와가지고 나한테 인사도 없이 이렇게 된 거구나. 뒤에서 회방을 넣은 거예요. 파가니니가 리허설 딱 하려고 왔는데 연주자들이 다 바뀌어 있잖아요. 실력도 엉망인 사람들이 막 하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3시간 동안 혼자서 반주 없이 연주를 합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이야,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어떤 곡들을 그 당시에 연주를 했는지 파가니니가 직접 자작곡들 그 중에 하나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카프리스 5번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카프리스 5번? 카프리스가 굉장히 격렬한 신나는 곡 뭐 이런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아이 들어봤지 이거. 내려왔다가 더 올라갑니다. 이런 걸 전주로 하고 속주. 왼손은 안 보이고요. 이 정도 연주하면요. 이게 오른손도 엄청 현란한 곡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한 3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반주 없는 곡으로. 그래서 첫날 연주할 때 난리가 나버리니까 다음날 공식적으로
이 극장장이랑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사과를 해요. 아, 우리가 천재를 몰라봤구나. 천재를 몰라봤다. 절대 우리한테 뭐 인사 안 해서 이런 거 아니다. 꼭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있어. 그렇죠. 나 그래서 그런 거 아니다. 다 그래서 그런 거야. 맞아. 항상. 그래서 그 다음날 제대로 된 오케스트라를 다 다시 연주하게 하고 계속해서 히트를 치죠. 대박이 났구나. 그렇죠. 이제 점점 소문이 먼저 가니까 파가니니 온다고 하면 무조건 공연해 주십시오, 공연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실력 하나로 돌파한 사람이네. 완전히 실력만으로만. 아니 같은 종목 아니에요. 그렇죠. 아유 민망해. 아유 민망해. 아니 이제 같은 종목이니까 네. 이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얘기해 줄 수 있잖아. 듣고 있으면 네. 바쁘다 얘. 엄청 바쁘다. 바쁜 정도가 아니라요. 초견이라는 게 있어요. 초견. 아 처음 봤다. 처음 보다. 초견 실력이 좋다라는 건요 뭐냐 하면 악보 딱 놓고 연주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처음 보는 악보를 보고. 네. 악보 딱 갖다 주면 처음에 이걸 연주를 거의 제대로 연주를 하면 이건 초견 실력이 대단한 겁니다. 아 그 업계에서는 초견 실력을 또 쳐주는 거구나. 그렇죠. 초견 실력이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프로 연주자가 되면요. 초견으로 어느 정도 해요. 아마추어들은 악보를 놓고 한참 뭔가를 해야 비슷하게 연주를 하는데 완전히 프로급이 되면 어느 정도는 소리를 다 냅니다. 비슷하게. 그다음부터 이제 다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곡가의 그 의도하고 비슷하게 프로들은 할 수 있는데 초견으로도 이제 파가니니 악보를 딱 갖다 주면 초견이 안 돼요. 아 프로들이 초견이 안 되고 더듬더듬 거리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 프로 바이올리니스트도 네. 딱 악보를 갖다 주면 뭐야 이거는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연주하라는 거지? 자존심이 있으니까 남들 앞에 세볼래다가 악보를 갖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 잠깐만요. 일주일 뒤에 봐요.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또 프로 연주자들의 특징은 어려운 곡도 연습을 하면 다 되는 사람들이 프로 연주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프로 아니야. 그런데 프로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요. 연습도 어렵다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과정 자체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곡이 나와도요. 수십 시간 연습하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너무 손가락을 벌리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곡은 오래 연습하기도 힘든 거예요. 손이 아프니까. 연습을 많이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뜨문뜨문 하다가 포기하는 곡들이 파가니니 곡들인 거예요. 바이올리니스트도? 그렇죠. 바이올리니스트 이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다시. 파가니니처럼 연주할 수 있는 부류와 그렇지 않고 활동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접는 사람들과 그렇죠. 야 이건 난 안 된다 하고 그렇죠. 접고 아니 파가니니만 있나 뭐? 그렇죠. 그거야 바로. 나 파가니니 안 하면 돼. 그러니까 파가니니를 안 하는 파들과 하는 파가 있구나. 그렇죠. 바이올리니스트는. 그 파가니니를 해서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되게 재수없게도 파가니니만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도 잘났어. 나는 된다 이거지. 그렇죠. 비율이 얼마나 돼요? 프로 연주자가 된 다음에 네네. 파가니니와 파가니니 아닌 파로 이렇게 나뉘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제 생각에는 파가니니 파는 한 50분의 1 정도 돼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비르투오조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파가니를 기준으로 해서 네. 비슷하게 할 줄 아는데 프로가 들으면 야 하지 마라 이 새끼야.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50분에 49. 그렇죠. 그리고 야 저거는 되네. 네. 하는 사람들이 50분의 1. 그렇죠. 아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평생 동안 파가니니만 하든지 평생 동안 다른 것만 하든지 이런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갑자기 그 베토벤 이후에 파가니니가 등장하면서 그 뒤에 작곡하는 사람들이 파가니니를 추종해서 작곡하질 않아요. 그거는 서커스다라고만 분류를 해놓고 음악사는 다르게 발전을 합니다. 아 파가니니는 혼자 떨어져 있는 독립된 사람인 거예요, 완전히. 스스로 독학한 데다가 계보도 없고. 그러니까 그 기부인이 중요해. 그 기부인이 정신적 분기점을 만들어 주었어. 이름 알아내야 돼. 그 음악사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 제일 중요한 사람을 빼먹었네. 근데 왜냐하면 그 뒤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야,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해. 10대에서 20대 넘어가는데 몇 년간 세상 밖으로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4년 정도 안 나왔어요. 4년? 4년. 기부인이 4년을 지금 정신을 장악한 거 아니야? 그때 완성되었어 파가니니는.
폭포 맞으면서 뭐 혼자 연습을 했느니 어쩌느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죠. 아니야, 기부인이 사랑으로. 아직 10대인데 연주만 잘할 뿐이지 세상을 뭘 알아. 기부인이 거두었어. 들어보세요. 더 중요한 사람이 나와요 이제. 이 사람 이름을 알아내야 돼. 파가니니를 탄생시킨 귀부인. 귀인이야 귀인. 아 귀인들 많다니까. 자 베토벤 시대 때 아주 중요했던 인물이 있잖아요. 나폴레옹이라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네. 이미 나폴레옹은 집권을 한 상태로 형제들처럼 똑같이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동생들을 각 나라로 보냅니다. 식민지로. 여동생들인데. 여동생들 맞아요. 엘리자 보나파르트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어요. 이 엘리자 보나파르트가 푸치니가 태어난 마을, 그 루카 지역에 이제 군주가 돼 있어요. 거기에. 그때 그 동네에 와 있던 파가닌이라는 애를 본 거예요. 야, 쟤 연주 대단한데. 아직도 20대 초반인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20대 초반에. 각 귀부인에 의해서 남자로 성장한 파가니니를. 그렇죠. 그 이제 결실을 이 여자분이 보게 되는 거죠. 남자로 성장한 파가니니를 궁중으로 불러. 너 딴 데 가지 마라 이 새끼. 궁중 독주자가 됩니다. 궁중 독주자. 채용해가지고 옆에 두는구나. 옆에 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니 무슨 음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 연주자가 자꾸 옆에 있는 겁니까? 이럴까봐 군인을 시켜요. 머리를 좀 썼구나. 머리를 쓴 거예요. 머리를 써서 군대 계급장 하나를 줘요. 나 군인 채용한 거다? 그럼요. 이 사람 군인이고 장교야, 장교. 직급은 군복 입혀서 군인으로 주고 시키는 건 이제 음악, 그 다음에 이제 애인인 거지. 거의 그렇게 몇 년 동안 거기서 노동을 하는데 돈도 별로 못 받아요, 여기서. 아니, 황제 여동생인데. 황제 여동생인데. 근데 돈은 많이 안 줬답니다. 다른 걸 많이 줬겠지. 참. 파가니니는 거의 노예 신분인 거예요, 여기서. 이 파가니니 마음에 들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여자분이. 그 여자분은 파가니니를 좋아했어요. 수직 신분 상승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몇 년간은 그걸로 만족했을 거예요. 몇 년간은. 만족할 수 있었어요. 네. 만족할 수 있었는데 궁녀를 좋아합니다. 또 파가니니는 이 군주가 아니라 거의 궁녀를 좋아해요. 이제 몰래 연애를 한 거죠. 연애하는 거 들키면 큰일 나잖아요. 죽지. 자긴 죽죠. 몰래 이제 그 연주회를 통해서 사랑 고백을 하려고 바이올린 줄이 4개거든요. 가운데 2줄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줄하고 낮은 줄만 남겨놔요. 바이올린 일부러. 모양이 좀 이상해지겠죠? 일부러. 가운데 2줄이 없으니까. 일부러. 자, 제가 이제부터 지금 이 2줄을 가지고 사랑의 멜로디를 연주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가지고. 그 높은 줄은 여자분의 목소리. 낮은 줄은 남자의 사랑 고백. 이런 걸 상징하는 멜로디로 이 2줄을 가지고 아주 서커스를 한 거예요. 그 여자한테는 들어봐 해놓고. 그렇죠. 그리고 막 사랑 멜로디를 연주를 하는데 이 엘리자 보나파르트 딱 보기에 눈치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나한테 연주하는 곡이 아닌 거야. 그렇지. 얘가. 내가 자꾸 찜해놨는데 이 새끼가. 그렇죠. 자꾸 딴 데 보면서 연주하는 건데 딱 보니까 자기 한여잖아요. 눈치를 채고 괘씸하니까 줄 2개가 아니라 너 하나 갖고도 연주할 수 있지 않냐? 야, 하나 갖고 연주하는 것도 한번 다음에 한번 만들어 와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낮은 줄만 남겨두고 이제 윗줄도 빼요. 4줄 중에 한 줄만 남겨두고 이 한 줄로 작곡을 해와서 연주를 해요. 이게 나폴레옹 소나타라는 제목으로 연주를 합니다. 유명한 곡이에요? 유명한데 오늘은 못 가져왔어요. 이때부터 이 사람이 이런 곡을 많이 써요. 이 G선으로 연주할 수 있는 거를 내가 그때부터 작곡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살라고 그랬구나. 네. 살려고 한 거죠. 살라고. 나폴레옹 소나타는 아니지만 이런 G선 음악을 제가 지금부터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한 줄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한 줄로만 연주하는데 그 줄이 가장 낮은 음을 내는 줄입니다. 모세라는 오페라가 있어요. 그 오페라에 나왔던 멜로디 하나를 가지고 자기가 이걸 이제 변형해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G선에서 연주하는 겁니다. 좀 중후하게. 뒷부분 한번 들어볼게요. 한 5분 정도 지났을 때 어떤 기교들이 나오냐 하면
제가 아까 이거 낮은 줄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이 낮은 줄이에요. 이제 활도 막 소리 희한하게 내기도 하고, 이 줄이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다 내버리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줄이 하나인지 모르겠다. 이거만 그렇죠. 들어가지고는. 네. 들으면 몰라요. 이건 누구나 내 줄 갖고 연주하는 것처럼 보여요. 점점 올라가죠? 막 계속 위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줄 하나예요. 지금 이 꼭대기도 그 줄이에요. 이런 음악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덧줄을 포기하는, 왜냐하면 낮은 음을 내는 줄에서 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손가락을 다시 밑으로 가져가서 나머지 안 쓰는 손가락을 줄에다가 살짝 대요. 그러면 삑사리가 납니다. 아, 이건 삑사리를 삑사리. 의도적으로 내서 의도적으로 삑사리로만 멜로디를 연주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주하기 보기에는 손은 밑에 내려와 있어요. 네. 그런데 음은 굉장히 삐삐삐삐삐 거리면서 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네. 의도적으로 잘못 켰을 때 나는 소리.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삑사리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이걸 기교 하모닉스라고 부릅니다. 하모닉스. 줄을 완전히 누르지 않고 살짝 대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똥똥똥 이런 소리가 납니다. 먹히는 소리가 나겠죠. 그렇죠. 네. 요게 이제 하모닉스라는 건데, 이거를 손가락을 몇 개를 써서 네. 음정을 막 여러 개를 내는 거를 기교 하모닉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줄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만 가지고도. 예. 이걸 높은 줄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덧줄 불가능. 손가락은 짚을 수 없는 음들까지 낼 수 있는 겁니다. 삑사리로. 아, 이게 그런 거구나. 당구 칠 때. 당구 칠 때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기가 막히게 삑사리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다시 하라면 못하거든. 다시 하면 못하죠. 그치. 근데 이 사람은 그 삑사리를 끝없이 재현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해 버렸구나. 그렇죠. 야. 당구를 칠 때, 야, 내가 이제부터 삑사리로만 칠게. 이런 수준인 거예요. 이 정도의 기교는 아주 일부분입니다. 앞으로 제가 몇 개를 더 또 들려드릴게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귀부인에 의해서 어른이 된 파가니니는 이번에는 황제 여동생이 발굴돼서 찜한 상태에서 네. 그 하녀를 좋아하다가 들켜가지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한 줄로 연주하는 기법을 또 개발해냈고 이 엘리자 보나파르트가 이미 자기는 마음은 딴 사람들한테 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 파가니니는 안 놔주는 거예요. 소유물인데. 소유물이니까. 그렇지. 그러다가 나중에